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너나 가만히 계세요. 꽤나 줘버려. 네, 초딩들 싸움 중계하냐고요? 아닙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를 향해 한 말입니다. 피감기관 증인 무시, 맞은편 의원 무시, 지켜보는 국민까지 무시. 정말 무시무시한 국회의원들이네요. 국민의 권익 제대로 챙기는 질문, 그리고 속 시원한 질문으로 국민 입에서 감사합니다 소리 나오는 그런 국정감사를 요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송 씨의 친형 박모 씨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별안간 풀려난다, 뭐 석방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구속기한이 오늘로 만료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뭐 구속 기소를 할 건지 불구속 기소를 할 건지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절차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불구속 기소가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기소하지 않는다 뭐 이런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풀려날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박수용 씨 친형인 박모 씨가 사전 구속영장 검찰 단계에서 청구가 됐죠. 지난 9월 13일 구속이 됐는데요. 원래 구속기간 열흘입니다.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는 한 차례 보강 수사를 위해서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이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를 해서 오늘로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불구속 기소가 된다고 하면 풀려나서 계속 다음 절차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지금까지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좀 낮은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횡령 금액이 21억 원이에요.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또 일단 사전 구속이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고 또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봐서 이 구속이 된 상태인데, 지금 아버지가 했다고 하면서 본인 범행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박송 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원 변호사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구속기간이고 곧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저희도 신중히 지금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기소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기소가 안 된다면 석방되게 될 텐데 뭐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송 씨 측에서는 설마 검찰이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지는 않을 거라고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일단 그건 지켜볼게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제 횡령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인 카드 내역을 좀 들여다봤어요, 검찰이.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박송 씨 친형 박모 씨가 정기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이 발견됐답니다. 대체 이걸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걸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송 씨 친형께서 그 상품권은 윤정수, 박경림 씨 등 박송 씨의 친한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그런 상품권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권은 그러면 어디로 사용됐는지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저희 측에서 인지한 정보는 현재 없습니다. 거액의 상품권을 산 내역이 있는데 그 박송 씨의 친형이라는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예 실명을 거론한 거예요. 이분들은 무슨 피해예요? 윤정수 씨, 박경림 씨 등 박송 씨의 친한 지인들한테 선물하려고 그 용도로 구입했다고 검찰 진술했는데, 그런 상품과 해당인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받았어요? 받은 적이 없대요. 김진희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늘로 솟았습니까? 땅으로 꺼졌습니까?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박송 씨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이 친형이라는 사람이 이제 법인카드로
굉장히 거액의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구입을 한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수홍 씨의 이제 친한 지인들, 그러니까 네. 뭐 박경림 씨라든가 윤정수 씨라든가 한테 주려고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확인을 해보면 이 친형한테 이런 것들을 선물 받은 사람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품권을 사서 과연 누구한테 줬는가, 그리고 이건 뭐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 사용처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된 그 상품권 액수만 몇 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정말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뉴스파이터가 이 사안을 다루고 있을 줄 어떻게 알고 검찰이 조금 전에 박수홍 씨 친형 박모 씨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했고 형수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 공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구속 기소라는 것은 절대 재판받는 동안도 구속된 상태 받는다. 지금 그런 말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희 하는 도중에 저 속보가 뜰 거라고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래요? 네. 왜냐하면 구속을 하고 풀어줬다가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오늘 몇 시에 이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는지가 문제였던 것이지, 뭐 아마도 퇴근 전이면 뭐 지금 정도 시간 아니겠습니까? 임박했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박수홍 씨 친형 구속 기소된 부분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만, 네. 그 형수도 같이 기소가 될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관심사였는데,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박수홍 씨 친형과 그다음에 형수가 공모관계에 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왜 형수는 그러면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할까? 네. 통상적으로 부부 둘 다 구속하는 경우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미 남편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액수가 거의 동일하게 횡령할 때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누가 주도적으로 했는지 부분도 판단하고, 그리고 한 명이 구속됐다는 부분 같은 것을 종합해 판단할 텐데, 일단 처음에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21억 원대의 횡령이라고 이제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 적시가 네. 됐었는데 20여일간 수사를 하고 나서 일단 금액이 한 4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61억 7천만 원 정도 횡령한 것으로 지금 일단 범죄 사실이 적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금액에서 끝이 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횡령 액수가 더 늘어나서 또 추가 기소가 될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세요. 구속 기소를 했고 형수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 공범 관계가 있다고 불구속 기소. 어쨌든 친형과 그의 아내 즉 박수홍 씨의 형수는 두 사람 다 지금 재판을 받게 됐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 아니 그거 내가 한 겁니다. 우리 큰아들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라고 항변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가 즉 박수홍 씨 친형이 한 것으로 일단 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 뭡니까 이게? 일단 검찰에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입증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를 빼고 친형과 형수를 구속 기소한 걸로, 그리고 그 형수는 불구속 기소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근데 그거는 좀 예견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든이 넘은 고령의 아버지가 이 금융거래 온라인 인증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뭐 사실은 비밀번호도 모른다면서요? 그렇죠. 물었더니 비밀번호도 몰랐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그 진술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그렇게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근데 그게 입증이 안 됐다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했던 얘기로는 충분히 뭐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당연히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건 큰 죄예요. 박수홍 씨가 30년 동안 연예 생활하면서 받은 출연료, 번 돈. 지금 박수홍 씨는 구경도 못 해본 채 어디론가 사라졌잖아요. 그 횡령한 거예요. 그 죄를 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검찰이 파악한 혐의 중에 백성문 변호사는 지금 박수홍 씨의 친한 사람들한테 줄 요량으로 거액의 상품권을 구입했는데 정작 해당되는 사람들은 받은 적 없다. 그러면 이걸 거액의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쉽게 말해서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 그러네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지 않은 것으로 볼 개연성이 많은 거고요. 어허. 그러면 그 상품권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직접 사용했다면,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품권은 현금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화해서 이건 역시 횡령 금액에 포함된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횡령 액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런 부분들도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단 친형 주장은 그거는 사서 지인들 선물로 준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역시 개인적인 횡령 액수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뜻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검찰이 지금 눈여겨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혐의로. 그런데 이 상품권 관련해서 의문스러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인카드 내역 중에서 여성 에스테틱, 박송 씨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 미용실, 중고등학교 학원 등등의 결제 내역이 발견되었고요. 박소영 씨 소속사 직원이라고 등재돼 있지만 박소국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소속사의 직원의 월급으로 인출된 정황이 발견이 됐어요. 5대5 나엘 쪽 법인카드 쪽에서 많이 발견됐고요. 메디아붐 쪽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 이용 내역을 현재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놀랍습니다. 들으면서도 놀라워요. 사실 박송 씨의 형수란 사람이 법인카드로 고급 헬스클럽 그리고 여성용 에스테틱이라는 뭐 화장품 그런 종류겠죠. 학원 이런 데서 법인카드 썼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인데 뒷부분 들으셨어요? 박송 씨도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돼 있고 월급이 나갔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기존에 뭐 에스테틱, 뭐 미용실, 학원 이런 거는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온 것이 박수홍 씨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소속사의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 급여가 나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혹시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건데 네. 정말 놀라운 얘기가 나왔는데 네. 검찰 수사 결과 네. 이렇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빼돌려진 돈의 액수가 얼마입니까? 19억 원에 달한다고 그렇게 나왔다고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세상에. 저도 이 수치가 너무 놀랍고 큰 액수여서 이게 사실관계인지 맞는 건지 네.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네네. 백성 변호사님, 일상적으로 이제 법인의 자금을 횡령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허무인을 등재시키고 그 월급을 빼서 월급을 주는 척하고 빼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횡령 범죄에 이용이 되는데 지금 일단은 검찰의 초기에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21억 중에 이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어허. 파악하기가 제일 쉬워서 네. 이걸 기초로 해서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요. 그 외에 추가된 것들이 합쳐져서 이번에 이제 61억으로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진휘 변호사님, 이 사람들이 직원이 아닌데도 이 사람들이 직원으로 등재돼서 이 사람 앞으로 월급이 나갔다면 보통 월급이 나갈 때는 개인의 신상정보, 즉 주민번호랄지 그런 게 다 기재가 되잖아요. 왜? 급여를 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빌려주고 나름대로 뭔가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찰이 다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공범 여부도 다 조사를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주로는 이제 근로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어도 쓰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정보가 있어야 이제 계좌로 이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공범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르고 이제 등재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의 어떤 신상 정보나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졌다라고 하면 대충은 이제 돈도 본인 계좌로 들어오고 하면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공범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하. 검찰 역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아까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게요,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고도 박송 씨 형수한테 자신의 생년월일, 명의를 알려주고 계좌를 알려주고 조직적으로 월급을 빼돌리는 데 가담했다면 이건요, 남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조직적으로 갈취한 거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피해 당사자인 박수홍 씨는 뭘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허지연 변호사님? 지금 아픈 마음을 숨기고 정말 열심히 프로 정신을 발휘해서 예정된 스케줄을 모두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려지기로는 이 폭행이 4일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도 바로 녹화 일정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주에 녹화 일정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MBN 동치미 녹화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스케줄들을 다 예정대로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작진이 오늘 동치미 측 PD랑 이제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동치미 측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박수홍 씨 그 몸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걸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누차 전했지만 박수홍 씨가 녹화에 당연히 참여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박수홍 씨가 이때까지 한 번도 녹화에 뭐 빠지거나 지각한 적도 없이 성실하게 이렇게 일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와서도 그 엄청난 일을 겪고도 어떤 그 내색 없이 그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 그대로 녹화에 임했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프로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오늘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그 동치미 담당 책임 PD랑 통화를 했는데 그 책임 PD 분도 이 프로 정신을 발휘하고 녹화에 참여하는 박수홍 씨를 곁에서 보면서 그 제작진들이 가슴이 먹먹했대요, 세상에. 예, 동치미 PD가 박수홍 씨가 11년 동안 한 번도 녹화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성실성이 이번에도 네. 다시 나타났다. 오히려 현장 분위기를 본인이 이끌어줬다. 세상에. 본인 속이 천갈래 지금 만갈래 속이 해도 문드러질 텐데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니까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고 박수홍 씨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만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네. 그 결과물이 돈이잖아요. 수입이잖아요. 그게 어디로 사라졌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격을 받는 거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홍 씨가 어떻게 자기 수입이 사라지는 걸 빼돌려지는 걸 모를 수가 있느냐 의혹을 많이 그러니까 궁금증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유 중에 하나로 네. 원래 자기 일에만 파묻혀서 계속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금융관계 이런 거 정보를 따로 챙기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완전히 일임을 해놓고 자기는 일만 성실하게 했는데 수십 년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굉장히 속이 정말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전희연 평론가님, 박수홍 씨한테 굳이 죄를 묻는다면요, 지금까지 30년 넘게 열심히 산 죄, 그리고 가족을 믿은 죄, 그 죄밖에 물을 게 없을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최근 박수홍 씨가 두 가지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밝힌 것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돈에 대한 부분은 좀 원상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소망하는 것이 어머니와 예전처럼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죠. 가족 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뭐 저희가 나중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은 연예인분들 중에 어릴 때부터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매우 바쁘게 지내고 가족들에게 돈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많이 있겠죠, 네. 예, 제가 이제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들었던 한 연예인의 사례도 보면은 의도치 않게 부모님이 그 돈을 사업에 투자한다던가 너무 뭐 큰 상가에 투자했다가 전혀 수익을 못 거쳐서 이 연예인분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박수홍 씨가 뭐 정신적으로 잘 회복되고 법적인 부분도 잘 돼야겠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부터라도 경제 전문가에게 좀 도움을 받으셔서 본인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하면 잘 정돈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보입니다. 참 안타깝고요. 참 마음이 쓰라린 게 곁에서 지켜보는 저희들도 마음이 쓰라려요. 근데 이렇게 가슴 아픈 가정사가 이제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됐잖아요. 민낯이 드러나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박수홍 씨 관련 얘기가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대요. 어떤 얘기냐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이 얼마나 이게 식구들 이용하냐면 뭐를 사, 뭐 집이든 뭘 사, 그러면 식구들이 그걸 이게 우리가 모았던 돈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하니까 빚이 있다는 걸 강조해. 그럼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나나 열심히 살아. 이게 빚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덜 쓰고 막 그렇게 해. 그래서 이제 다 갚았어. 야, 다 갚았다. 이제 야 3년 걸려서 다 갚았다. 또 사 우리 형이. 형 덕분에
덕분에 재산을 모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모았어요. 근데 그 재산을 본 적이 없고. 노예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소송이 필요하시면 제 도움을. 친형을 소송하라고요? 저 때가 2014년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8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는 저게 방송을 재밌게 하는 윤활유 역할로 우스갯소리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8년 뒤에 지금 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내용입니다. 백승 변호사님. 저 때 얘기를 지금 이렇게 보면 박송 씨가 형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를 했구나라는 걸 일단 단적으로 느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그 얘기에서. 네. 근데 박송 씨 가정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빚이 많아서 박송 씨가 열심히 이제 노력해서 30대 아버지 빚을 다 갚아줬고 원래 아버지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는 게 자기의 꿈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저기서 약간 반 농담조로 그럼 형이 또 뭐를 사는데 그럼 또 빚이 생겼다고 하고 또 그걸 갚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그 재산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정말 소름 끼치게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혐의들이 친형에 대한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뭐 양소영 변호사님이 거기에 약간 웃으면서 아 그거 뭐 노예 계약이면 소송하면 뭐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좀 현실화된 것 같아서 이 과거 얘기를 들으면서 이때는 농담이었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안타깝게 들립니다. 그런데 더 정말 놀라운 게 당시 이런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요. 동료분들, 지인분들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송 씨하고 둘이 어디 네.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형이 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행을 갔다 와서 수홍 형이 굉장히 뿌듯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아버지가 관리하시던 거를 뺏었어. 그래서 형한테 줬어. 나는 못해. 그걸 어떻게 해. 다 좋은데 내가 저 연예계 선배로서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데 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 모르니까 다 지 엄마 맡겨. 그걸 나눌 때 정말 어머니인지 자식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통장 있잖아. 왜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뭘 맡기길. 정말 놀라울 정도로 소름이 끼칩니다. 엄앵란 씨의 저 얘기가 8년이 지난 시점에 보면 거의 예언에 가까운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전현 평론가님. 예, 제가 굉장히 오래된 영상인데도 그 동영상을 직접 봤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에 아, 저게 정말 생활의 지에서 나왔던 조언이었다. 지금 보니 어쩜 딱 맞는 말이냐라는 공감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K장녀, K장남, K차남 이런 말이 있거든요. K장녀라는 말은 맞따라 돼서 부모님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들이. 그렇다 보니까 엄마와 딸의 위치가 나중에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상담을 양재진 병원장님이 하는 유튜브를 보면은 상담사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요, 또 K장남, K차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남이면 장남인 대로 내가 이 집안의 기둥으로서 집안을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고요. K차남, 박송 씨 약간 그런 사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이 경제적으로 둘째 아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보면 차남이 형을 비롯해서 온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기의 수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형한테 다 맡기고 나만 좀 고생하면 온 가족이 행복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앵란 씨가 조언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엄앵란 씨가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사다가 나중에는 왜 이제 좀 그 부군의 정치 생활이라던가 파편을 꺾으면서 그 비빔밥 장사하던 책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느꼈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을 진심으로 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송 씨 일이 이제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면서 정말 동료분들도 지인분들도 같이 아파할 텐데 그러면서도 힘을 내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제 여러 동료 후배 개그맨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김원효 씨 같은 경우에는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선배님 이젠 아픈 길 제발 걷지 마시길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렸고 유재석 씨도 정말 진한 우정 나눈 친한 형 착한 심성과 성품은 변하지 않았고 내가 힘들 때 형이 참 많이 위로해줬다. 나한테는 평생을 이어가며 잘해야 되는 진짜 좋은 형이고 좋아하고 존경한다. 평생 의지하면서 함께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박송 씨가 연예계에 착한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수십 년 일한 결과가 어디로 지금 사라진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 네. 또 하나가 연예인들이 가족한테 돈 관리를 맡긴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워낙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형태가 박수홍 씨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공감이 많이 되니까 더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홍 씨의 이번 사건이요. 사회적으로도 지금 큰 반향이 큰 이슈가 되고 있나 봐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얘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번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홍이라는 우리 저 문화예술인 아시죠? 박수홍. 형제간에 뭐 아주 뭐 좋은 형제간도 있지만 이웃사촌보다도 못한 형제가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친족 상대례 중에 형제 자매인 경우에 그것을 뭐 소위 친고죄로 하는 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생각해봤는데 역시 근데 지금 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번 예. 적극적으로 개정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얘기를 백성문 변호사님 좀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봐 주세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한 건지. 일단 친족 상도례라는 게 쉽게 말해서 재산범죄 중에 폭행이나 협박이 들어가는 강도죄를 제외하고는 가족 간의 재산범죄로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개념이 친족 상도례가. 네. 그리고 조금 먼 가족 같은 경우, 친척 같은 경우는 같이 사는 그런 가족의 경우에는 또 똑같이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린 아버지 돈을 빼돌린 아들 처벌 못합니다. 아 그래요? 현행법으로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친족 상도례는 처벌 못하죠. 금액이 아무리 크고 죄질이 안 좋아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물론 가족 간의 일에 법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죄질 그렇게 안 좋음에도 봐주는 게 맞는 것인지 가족의 범위 자체도 지금 과거하고 지금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 이 친족상도례 개념도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친족상도례 없애자가 아니라 친족상도례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변화의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네. 앞으로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박수홍 씨 친형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그러니까 풀려날 일은 없어요. 구속된 상태에서 앞으로 재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의 형수는 공범관계로 봤고 상당한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는 그때까지 뉴스파이트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뉴스파이터 뭐 끝날 시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반가운 노래인데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아하 이 사람 바로 산울림으로 유명한 김창완 씨인데 저희가 갑자기 하정우 평론 왜 이 노래를 아니 벌써 이 노래를 지금 들려드리는 걸까? 이유가 있을까요? 산울림이 아니 벌써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대박 사건. 77년생이었습니다. 산울림이. 와. 그래서 김창완 씨가 나이는 68세인데 네. 이 팀은 45주년이 돼가지고 지금 45년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네. 이 77년에 첫째 김창완, 둘째 김창훈, 셋째 김창익 이 삼형제가 이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아, 원래 삼형제로 시작했어요? 삼형제 그룹이었는데 아.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뭐 락이라든가 여러 가수들이 대마초 사건으로 많이 가요계에 잡혀 들어와서 공백이 생겼었거든요. 아하. 그 공백을 메운 게 대학생들이었는데 네. 그 대학생 밴드의 선두주자가 산울림이었고 어머. 당시에 음악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네. 이들이 그 당시에 냈던 음반들이 네. 앞으로 1년에 걸쳐서 20장 정도가 리마스터 재발매가 됩니다. 아. 45주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김창완 씨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네. 45년 전에 내가 나를 질책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무슨 말이에요? 45년 전 노래를 요즘에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까 리마스터 하려고 네. 야 그때는 내가 노래를 참 순수하게 불렀었구나. 요즘 내가 겉멋이 들었구나. 그렇게 질책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삼형제 나온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오늘 세 가지 면에서 놀랍니다. 먼저 산울림이
데뷔 45주년 됐다는데 놀라고 대박 사건 김창완 씨 나이가 68이랍니다. 대박 사건. 또 한 번 마지막 놀라는 거 지금 사진 보세요. 김창완 씨 완전 대박 잘생겼어요. 어머. 김창완 씨가 저렇게 잘생겼죠. 훈남인가 아이돌 지금 아이돌급 요즘으로 치면요. 김창완 씨가 스스로 질책했다는 45년 전 산울림 노래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잖아 여기 있잖아 문 좀 열어줘 방구도 써줘 밤이 새겠네 못 보고 가네 여기 있잖아. 대박 사건 믿겨지십니까? 저 목소리가 산울림의 김창완 씨 형제들 목소리래요. 근데 저 당시 저 노래 그 뉴에이지 음악 같았네요. 전현평론가님. 당시 저 곡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펑크록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생소했었죠. 어허. 당시의 대상곡이 샌드 페블즈의 나 어떻게였습니다. 나 어떻게. 이건 좀 친숙한데 네네네. 저 창법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일각에서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 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금지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머. 그 이유가 네. 창법 혐오였다고 지금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사유인데 일각에서는 창법은 핑계고 가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 독재 정권을 향해서 젊은이들이 너무 답답하다 문 좀 열어달라라는 것을 표현한 것 때문에 혹시 금지곡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뭐 이후에 나온 곡들이 굉장히 초등학생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재미있고 순수한 곡들이 많았습니다. 사나라 아버지는 다 아실 거고 어쩌다 보니 제가 노래를 개구쟁이 하는 노래도 있고 네. 이 노래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그렇죠. 냉장고 문 열어봤더니 어머니와 고등어.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쳐서 아하. 오히려 이렇게 순수한 노래가 많이 탄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해석도 있습니다. 정말 추억 돋는 그 노래 산울림 노래 한번 쭉 히트곡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할아버지 푸른 모자 썼네 나비같이 활활 날아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푸른 모자 벗겨오지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기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저 노래가 나온 이후로 전국의 아들, 딸들이 냉장고를 수시로 열어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엄마도 고등어 좀 잘 절여놨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요. 그런데 저렇게 잘 나가던 산울림, 백성문 회장님, 시청자분들 그럴 거예요. 왜 지금까지 활동 안 하고 중간에 해체가 됐지? 그런 생각이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이 45주년이죠. 네. 30주년이면 언제일까요? 2006년입니다. 아하. 2006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30주년 기념 공연도 했었는데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김창완 씨 말고 둘째와 셋째는 이제 뭔가 일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내 김창희 씨, 그러니까 드럼을 담당했던 네. 김창희 씨 같은 경우 캐나다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2008년에 밴쿠버에서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것 때문에 이제 김창완 씨가 오열을 하고 산울림의 해체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리마스터 버전 곡들을 쭉 예전 거를 다시 들으면서 막내 연주가 너무 귀에 박히고 생각이 많이 나더라. 아이고, 세상에.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산울림 해체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사실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김창완 씨한테 아마 많은 이 시련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중한테는 김창완 씨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 가지 활동으로 더 대중한테는 한 발짝 더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은데 하재근 평론가님, 김창완 씨 하면 직업으로 치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김창완 씨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네. 일단 DJ를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는 김창완 씨를
주로 탤런트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드라마에 워낙 많이 나와서 네. 그리고 연기도 처음엔 사람 좋은 아저씨 위주로 나오다가 하얀 거탑 때 비열한 역할을 맡으면서 그때 연기자를 우뚝 섰거든요. 네. 그래서 본격 연기자로 활동을 하는가 싶더니 밴드 활동도 하면서 네. 2008년부터는 홍대 앞에서 김창완 밴드로 인디 활동까지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하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네. 수십 년 동안 네.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제가 뭐 어느 라디오 주파수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주말에 운전할 때는 꼭 김창완 씨 그 프로그램을 듣습니다. 정말로 편안함도 주고 선곡도 정말 기가 막히고요. 특히 특유의 목소리 정말 감동적인데 특히 세대와의 공감을 잘해요. 김창완 씨는 무슨 말이냐? 아이유 씨와의 협업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편이하게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세상에 참 노래 지금 들어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막 그런 누군가 그리워지고 그런 노래 막 있잖아요.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진짜 김창완 씨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 대체 어디가 종착역일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김창완 씨 공부도 잘했죠. 앞서 여러 직업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화가까지 지금 어머. 화가가 됐어요. 그림에 그래요? 지금 그림을 오. 도전을 한 건데 서울 강남구의 한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고 어머, 합니다. 세상에. 벌써 올해 1월에 단체전에 참여를 했는데 저기 딱 김창완 씨 작품 뒤에 있는 게? 저게 김창완 씨 작품인데요. 근데 저것뿐만이 아니에요. 와. 그 김창완 씨가 산울림 77년에 데뷔했잖아요. 네네. 앨범이 한 30개 정도 나왔는데 와하. 그 앨범 자켓이요. 다 김창완 씨 그림이었어요. 아까 이 영상 나왔었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김창완 씨가 그렸다는 거예요. 막 근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 노래 그림 그리는 거니까 약간 겁없이 그냥 그림 일기 그리는 느낌으로 편하게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림들 보면 정말 수준급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림을 직접 배우거나 뭐 공부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한 게 한 7, 8년 전부터인데 와. 뭔가 캔버스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뭐 붓질할 엄두가 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시작된 그 계기가요. 떠오른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록 음악계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명언인데 노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명언이 있대요. 그것처럼 아 그렇다면 그림도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누구나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도전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각오가 진짜 대단하게 한 게요. 아까 끝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끝은 어디냐? 근데 본인이 생각했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끝까지 하면 프로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정말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림에 도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창완 씨가 지금 얼굴도 보세요. 세월이 흘렀는데도 자주 봐서 그런지 정말 옆집에 사는 형 같고 막 그렇잖아요, 느낌에. 그런데 보세요. 자신이 그린 그림 앞에 섰을 때 옷차림 보니까 말쑥한 정장. 근데 보세요. 77년 때 모습 봐도 그때 삼형제가 정장 입고 조금 제가 과한지 모르겠지만 비틀즈 느낌도 나게 쫙 정장 빼 입었잖아요. 근데 이 정장 지금 봐도 정장은 김창완 씨 잘 어울려. 보세요. 삼형제의 정장 보세요. 저 때랑 비교해봐도 지금도 정장 어색하지 않고 잘 소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준희 변호사님. 네, 그 김창완 씨가 이 본인 그림을 이제 거는 전시장에 갈 때는 꼭 정장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스스로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다름이 아니라 그림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 본인 그림을 전시장에 거는 날에 처음에는 점퍼를 그냥 입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제 그림이 몇 점이 팔렸는데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올 정도로 이제 그림이 이제 팔려가면 다시 이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김창완 씨 표현에 따르면 노래는 부르면 이제 오히려 만나는 느낌인데 그림은 그려놓으면 이별을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이 이제 팔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림과의 이제 마지막 이별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정장을 입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전현 평론가님
노랫말도 직접 만들지만 실제 이 배우 생활도 오래 해서 그럴까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진짜 와닿는 진짜 뭐 다 명언들이에요. 노래는 만남의 의미 같지만 그림은 이별의 느낌. 와 이거 진짜 어디 가서 써먹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비틀즈 얘기하셨는데 김창완 씨야말로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종합 예술가고 만약에 이분이 조선시대 같은 데 태어났으면 예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 있어요, 네. 시도 짓고 그림도 맞아요. 그리고 하는 네. 예인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어머니와 고등어 이런 거 워낙 가사만 그냥 들어보면 뭐 평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곡을 이렇게 아름다운 곡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네. 굉장히 대단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너의 의미라는 곡은 영어가 한마디도 없고 어려운 표현이 하나도 없지만 정말 시처럼 아름다운 맞아요, 곡이거든요. 진짜. 슬픔은 간이역의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그래서 저는 김창완 씨가 언젠가는 시집도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러네요.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팔색조의 매력을 보여주고 계신 김창완 씨 앞으로의 이 활동 롱런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정말 요즘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지난 4일 충남 서산의 대낮 도심 거리에서 또 한 번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성 손목을 거칠게 잡아끄는 남성 아이고. 보이시죠? 여성이 저항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흉기를 꺼내서 휘두르는 모습인데 끝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남성이 겁에 질려서 도망가니까 여성이 그러니까 뒤쫓아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때마침 시민들이 달려와서 이 삽을 꺼내와서 이 남성을 제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피해자와 남성 사이의 관계가요. 부부 사이였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상황을 목격하셨던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를 이제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말로 처음에 경고도 했지만 그 사람이 이제 여자에게 이제 흉기로 직접 내려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럭 뒤에 있던 삽을 얼른 꺼내서 그 남자를 친 다음에 엎드리게 한 다음 제압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제압을 한 뒤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랑 앰뷸런스가 왔고 그렇게 상황이 종결됐어요. 흉기를 든 사람을 봤을 때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움츠러들 수 있는데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저 흉측한 흉기를 들고 있던 가해자를 제압을 했어요. 참 고마우신 분이긴 해요. 네, 정말 용감한 분이고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그때 저 가해자가 했다고 하는데 저 시민이 가해자를 이제 제압을 한 거잖아요. 네. 제압을 해서 경찰한테 인계를 한 거거든요. 네. 인계하는 과정에서 이 가해자가 저 시민한테 내 입장 되면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하. 내 입장 되면 이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입장 되면 이해한다? 전현 평론가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사실 그동안 가정폭력을 가했던 가해자였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랑 가족들을 못 만나게 하고 그것이 부인의 신고 때문이라고 잘못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명백한 범죄고요. 네. 지금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벌써 4번이나 가정폭력 신고를 했었다고 해요. 4번이라는 것은 상습적이었고 강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걸로 해석해볼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신고가 돼서 했던 내용이 뭐 가정폭력 당했다. 그리고 엄마니까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경찰에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난달 1일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또 찾아왔고요. 피해자가 또 신고하니까 경찰이 피해자 보호 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했고 네. 일단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정폭력이 집착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은 겁니다. 다시 가해자가 어떻게 됐냐. 이번에는 자녀들을 내리고 피해자가 있는 곳에 찾아간 거예요. 세상에.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이런 성향의 아빠가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공포심을 갖거나 순종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화를 요구하니까 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결국 19일부터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렸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번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런 참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4차례나 가정폭력 신고를 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진휘 변호사님,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그 사건 당일날 왜 그런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최초로 이 가해자에 대한 그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반 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잠정 조치,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것도 진행을 하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사실상 이제 실무상으로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고소인 조사를 하고 또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조사받는데 준비를 좀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유로 하면 사실상 조사받는 것 자체를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달 이상 이렇게 미뤄진 것 같은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자한테는 이제 그 누르기만 하면 경찰이 출동하는 스마트워치도 이제 지급이 됐던 걸로 그래요? 지금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직업 특성상 이제 물을 이제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미용실 근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묻히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스마트워치를 그 사건 당일날에 착용을 하고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사건 당일날 피해자가 법원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대체 이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이 가해자를 좀 집에서 내보내달라 이러는 퇴거 신청을 하려고 법원에 다녀온 건데요. 그럼 법원에 신청을 해야 내보낼 수 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경찰의 대응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접근하면 안 되죠. 네. 접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근데 그 경우에 또다시 재범을 할 우려가 있으면 긴급 임시 조치로 경찰이 직권으로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해자를 내보내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경찰의 입장은 네. 이렇습니다. 그 집이 공동명이라 그 퇴거를 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데 예를 들어서 제 집에서 제가 누군가를 폭행하면 이건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 해야 되나요? 가해자가 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 관련해서도 지금 경찰청 국가사법부 관계자는 그건 명의랑 상관없이 가해자가 나가는 게 원칙이다. 그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요. 나름 자기들이 할 도리는 다 했다는 취지의 해명하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파출소 순찰차가 순찰을 도는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위급할 때 누르라고. 그리고 순찰차로 순찰도 돌았다. 피해자 집 주변에. 그리고 안전조치 실시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 우리가 무슨 수로 막냐.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말하는 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기억 안 나요? 그때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적절했어요? 스토킹을 3년 동안 받는 동안 뭘 했습니까? 김진희 변호사님, 이런 분노,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올 법합니다. 네, 물론 이제 법률로 모든 상황을 모두 이제 빈틈없이 규율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허술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제 다수의 의견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래도 강구를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사 일정을 좀 미룬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보복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미룬 일정 자체를 조금 제한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이제 구속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재범 우려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좀 크게 판단을 해서 뭐 수사 자체를 구속 수사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방침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외국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가해자가 접근을 하면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할 경우에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이제 경찰이 출동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한테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가해자한테도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서 그래서 스마트워치 그 공간으로 몇 미터 내로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이제 경보가 울리게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피해가 굉장히 지금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도 실효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명의 집이니까 퇴거 조치를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오늘 이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인정하셨습니까? 결혼 초기부터 폭력 행사하신 겁니까? 잠깐만요. 아내나 자식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흉기는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예전부터 폭행 계속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계획된 범행인가요? 접근금지된 거 알고 계셨나요? 접근금지는 왜 어기신 거죠? 경찰에 여러 번 신고가 들어갔는데 왜 계속 찾아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심사가 있었고 결국 이 남성 구속됐습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쓸 수가 있어요. 피해자는요. 그 가정폭력 지옥 같은 삶이 두려워서 결국은 집에서 나왔고요. 친정집에 머물렀는데 오매불만 그때도 걱정은 자식들 걱정밖에 안 했답니다. 우리 아이들 걱정되는데 선량한 시민, 선량한 여성, 이 피해자만 결국 무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국가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송구하지만 분위기 바꿔볼게요. 자, 지금 트로트계 기존의 선배들 비켜나세요. 우리가 나갑니다. 트로트 신성들이 정말로 떠오르고 있다는데 먼저 신성 중에 신부터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한 고독을 노래하라 빛나라 별들아 캄캄한 밤에도 영원한 지옥을 비춰가오 너도 나도 모르게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 없이 고개 숙인 혹경이 트로트계 신성 중에 신이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린다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정은 평론가님. 성이 신씨라서 신성의 신이라고 한 게 아닙니까? 네. 네, 그랬는가요? 네. 예. 네. 신승태 씨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트로트계 혜성처럼 등장했는데 네. 신승태 씨를 원래 알았던 시청자들도 많거든요. 네. 이분이 트로트계에 딱 나와서 트로트를 부르는 순간 네. 그 시청자들이 경악을 했거든요. 어허.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 국악인 출신이었어요. 아, 그래요? 전국 경기소리 경창대회에서 명창부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대박 사건. 그리고 저 유명한
전설적인 민요 밴드 네. 싱싱의 멤버였거든요. 아하. 싱싱이 네. 한류 활동을 먼저 했던 국악 밴드였는데 미국 NPR 뮤직에서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라고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에 방탄소년단보다 먼저 네. 한국인 최초로 출연해서 대박 사건. 저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면이 됐거든요. 야. 그리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국악 콘서트를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많이 했었는데 네. 그 분이 한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신성이 돼서 등장하니까 수많은 분들이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야, 트로트계 신성의 신이라고 이름 일컬어진 이유가 있네요. 전 세계가 먼저 알아본 국악계 실력 있는 신승태 씨. 그 매력이 뭔지 궁금합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쑥 들어가서 호양목 한 가지 찍었구나 32짝 장기 만들어 장기 한 판을 두어보자 한수 한자 유황숙이요 초나라 쳤다 조맹덕이라 기차 저차 관운장이요 이포 저포 옆포로다 이 손 맵시도 대단합니다. 국악부터 트로트까지 섭렵하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호준 변호사님. 트로트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뭘지가 궁금해요. 송가인이어라. 가수 송가인 씨. 진짜예요? 덕분. 네, 송가인 씨 때문이 아니라 덕분이라고 합니다. 아하. 두 사람이요, 인연이 굉장히 재밌어요. 11년지기 86년생 동갑내기 친구라고 하고요. 오호. 둘 다 국악과 트로트 양 분야에서 실력을 다 갖춘 그러네요. 실력자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는 사실 이 신승세 씨는 그렇게 트로트에 처음에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 네. 트로트곡 가이드 녹음이라고 가수들 그 녹음하기 전에 미리 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하면서 흥미를 처음 느끼게 됐다고 오호. 하고요. 친구 송가인 씨 활약을 보면서 나도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한 트로트 경연 프로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때 또 재밌는 게 심사위원이 또 송가인 씨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친구 앞에서 심사를 받는 심정이 어땠을지 궁금한데 네. 근데 저는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신승태 씨 보면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누굴까요? 저는 배우 유아인 씨 너무 떠오르거든요. 와하! 얼굴도 네. 잘생기고 실력도 좋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가수입니다. 동갑내기 친구인 신승태 씨 노래를 듣고 송가인 씨가 아따 너도 트로트 한번 해보라라 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지금 갑자기 듭니다. 전현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젊은 트로트 가수의 또 경력도 비슷하고 동갑내기 친구고 1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그럼 주변에서 보통 잘해봐. 둘이 결혼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농담 많이 한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신승태 씨가 송가인 씨한테 한번 슬쩍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귈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 송가인 씨가 우리 단호박이라고 하는데 단번에 이렇게 말했다고 뭐라고요? 하죠.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바로 거절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친구끼리 이 벽은 쳤지만 그래도 우정은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다음으로 만날 저희가 트로트계 신성 그랬잖아요. 신은 만나봤어요. 그러면 남은 게 성이잖아요. 트로트계 신성의 성은 누굴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마조마하면서 설마설마하면서 무대 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아니 리듬을 너무 잘 타지 않아? 나는 나를 믿었다. 그렇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동서나라 부르리 공서하연정
여기서 돌발 퀴즈 2탄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트로트계 신성 중에 성이라고 왜 저희가 이름 붙였습니까? 황윤성 씨가 네. 이름의 끝글자가 성자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성이 된 것 같은데. 아, 네네. 근데 이제 이름자로 봐도 뭐 마지막에 성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네. 실제로 활약상이나 존재감이 신성, 새로운 별이라 할 만하니까 그래서 신성 중에 하나로 꼽힌 것 같은데 네. 황윤성 씨가 지금이야 저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스타가 됐지만 네. 굉장히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긴 고생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2015년에 아이돌로 데뷔를 했는데 아이돌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로미오라는 팀으로 데뷔를 해서 그 팀 안에서 보컬을 맡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안 풀린 거예요. 아하. 계속 무명 생활이 이어지다가 심지어 2년, 3년 정도는 공백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친한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야, 너 망했잖아. 뭐 TV 언제 아유, 나오냐. 세상에.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선 웃었지만 네. 집에 돌아오면 가슴이 아팠다. 아이고. 그런 세월을 겪었는데 네. 이번에 트로트로 우뚝 섰습니다. 아니, 아이돌로 시작했던 황윤성 씨가 그럼 김진휘 변호사님, 왜 지금은 트로트란 옷을 입게 됐을까? 계기가 있을까요? 뭐 이제 보통 무면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공백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면 보통 이제 포기하기 마련이죠. 근데 황윤성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0년에 있었던 트로트 경영 프로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황윤성 씨가 회고를 하면서 말을 하기를 트로트라는 장르는 본인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장르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다.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열심히 한 게 보람이 있었는지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돌부에서 1등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국민들한테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해서 앨범도 냈고요. 그리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진짜 고생 끝에 낙이 온 셈이에요. 힘들 때 곁에서 위로가 돼줬던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군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있거라 한마디로 떠나가는 상실.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이찬원 씨가 왜 갑툭튀인가요? 저 둘이 같은 트로트 경연대에 나와서 네. 거기서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절친이 됐다고 하는데 이찬원 씨가 서울의 상경에서 제일 친해진 친구고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소개해준 친구라고 황윤성 씨를 얘기하고 있고요. 서로 집 비밀번호도 안답니다. 그 정도로 친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 황윤성 씨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찬원이 만나서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생겼고 나도 더 도움되는 친구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같이 여행도 나가기도 하고 또 이찬원 씨 콘서트에 깜짝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하면서 지금 서로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힘이 돼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근데 황윤성 씨가 뭐 신변에 약간 변화가 있다면서요, 전현 평론가님? 예, 지난달 20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를 했으니까 어허. 팬들 곁을 잠시 떠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이찬원 씨 절친 맞긴 맞네요. 깜짝 파티를 해줬다고 해요. 와. 근데 약간 재미는 좋은데 했는데 요즘 군대 좋아졌어? 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씩씩하게 군복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군백기지만 팬들의 사랑이 있는 한 군백기는 못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늠름하게 이 복무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